트럼프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에도 높은 상호 관세를 매겼는데요. 다만 90일간 유예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인지, 특히 싱가포르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베트남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분이죠.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고영경 교수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저번에 나오셔서 이제 베트남 국가와 네. 또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오늘은 좀 동남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에도 굉장히 높은 상호 관세를 매겼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는데 이 네.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는 어디라고 보세요? 일단 가장 높은 관세를 맞은 국가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가 49%를 맞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우려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쪽은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일 것 같아요.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3위의 국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지금 상호 관세를 46%를 정말로 얻어맞은 셈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베트남도 우리랑 비슷하게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특히나 대미 수출에서 타격을 많이 받게 되면 경제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우려를 걱정이 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트남이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것이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죠.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혼자서 베트남 전체 수출의 한 14%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타격이 좀 클 것 그리고 같은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LG전자라든가 그리고 뭐 효성,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지금 베트남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베트남이 이런 높은 관세를 맞게 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한국에도 전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 관세 그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베트남에 입히는 거지만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달려간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베트남에서는 이제 부총리하고 뭐 많은 경제인들이 지금 미국에 먼저 달려가서 미국에게 상호 관세 0%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베트남 이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타격을 예. 받을 것으로 지금 우려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제 예.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46%가 나왔을 때는 약간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뭐 한국 기업이 베트남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베트남만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맞은 게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 관세를 맞았고 네. 또 90일 동안 유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최근 외신에서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네. 애플 아이폰 얼마나 비싸질까? 그러니까요. 300만, 예. 300이라고 만 원 했나요? 넘게 네.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이키 신발 300불 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가만히 보시면 이 아이폰뿐만 아니라 뭐 아이팟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고 또 나이키 어디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가 보면 지금 베트남에서 굉장히 생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46%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90일 안에 또 어떤 다른 예. 행보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관세 46%가 발표되기 이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에너지 수입 많이 하겠다. 사료, 곡물 수입 많이 하겠다. 이런 제시들 많이 했고요. 그런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비싼 걸 많이 사줘야 티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비행기 100대 구매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이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베트남을 상대로 했을 때 그러면 중국을 배제시키는 전략을 하는데 네. 베트남을 같이 배제를 시킨다라면
전혀 미국이 원했던 결과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그러네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좀 더 나은 관계로 변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국가들이 지금 협상을 하기 예. 위해서 노력 중인데 이번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 3개국을 방문을 했잖아요.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응책 마련의 일환이겠죠? 사실은 그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수출은 미국에 많이 하지만 네. 수출을 미국에 하기 전에 보통은 한국에서나 중국에서 부품을 중간재를 많이 가져가서 조립을 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차원에서 단일 국가 혼자서 이 수출과 대미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에서 가져오는 부품도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무역 파트너 1위 국가는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게 혼자 맞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에게 우군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장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베트남보다 먼저 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가고 캄보디아 가고 이런 순서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베트남을 방문을 했을 때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철도 3개 한다. 네. 투자 조 단위로 하겠다. 네. 그리고 40개 이상의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약간 미국의 대척점에 올라가는 것을 원했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왜? 그쵸. 수출은 미국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쵸. 이들 나라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소위 말하면 베트남의 상징적인 외교 전술이 대나무 외교, 유연한 외교예요. 네.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거를 잡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멀어지는 걸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센 발언들이 시진핑의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거기에 완벽하게 동조하는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잘 유지를 예. 해야 돼서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예.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잠시 멈춰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이 투자 매력이 있는 동남아 국가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성급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예, 되는군요. 왜냐하면 관세라는 부분에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레이시아가 반도체 중심지로 전 세계 반도체 후공정에서는 거의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묶어서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생산의 허브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 두 나라들이 앞으로도 이런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중국을 배제하고도 미국하고 잘 지내는 건 분명하지만 네.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굉장히 많은 관세를 맞았어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많이 예. 높아갖고 놀랐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 보면 남미 국가들은 또 어떤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급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저 국가들도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은 우호적인 투자 국가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답이다. 성급하게 네. 그러니까 외교적인 제스처는 우리가 대미 공조를 같이 하자라고 나가지만 네. 지금 막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빠르게 성급하게 내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예. 지켜보자라고 예.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제 베트남 투자 매력도와 그리고 방법, 유망한 산업이랑 기업도 좀 알려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싱가포르 투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싱가포르가 안전성 측면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들었거든요. 뭐 싱가포르는 어떤 국가이고 또 어떤 산업이 좀 유망한가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이고 맞아요. 일단 깨끗하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혁신 지수라든가 투명성 지수가 혁신 지수가 굉장히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력 지수 뭐 여러 가지 국가 경쟁력 지수를 보자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어떤 지수를 살펴보더라도 2위나 3위 정도에는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과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소득 수준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에서 20% 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제조업 비중도 높은 국가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이노베이션 센터가 거기 자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제약 산업도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보자면 제조업도 육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싱가포르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금융 허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의 주식시장에 상위에 랭크된 그 기업들을 쭉 나열해 보면 거기에 DBS, 그러니까 싱가포르 개발은행, 그다음에 OCBC 은행, 그리고 UOB 은행 이런 은행들이 1위, 3위, 5위 오늘 현재로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의 허브인데요. 과거에는 이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교해 봤을 때 홍콩이 훨씬 더 금융 허브의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홍콩이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싱가포르가 그런 대척점에서 경쟁 관계에서 조금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걸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제조업도 그렇고 반도체나 제약 쪽에서도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그런 국가이고 은행주들이 지금 시총 상위주에 대거 포진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은행주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싱가포르가 이제는 과거보다도 홍콩에 견주어서 금융업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도 맞고 앞으로도 그 역할들이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죠. 돈이 많으신 분들의 관리되는 재산들이 이제는 홍콩에 있다가 전부 다 싱가포르로 넘어오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이것들을 좀 감시해야 되고 부동산의 투자가 너무 많이 이어졌던 지난 한 2, 3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본다라면 아무래도 시장 자체, 금융 섹터 자체의 성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또 싱가포르를 통해서 주변 인근 국가로 투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금융 섹터는 여전히 좀 밝은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금융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이런 싱가포르 산업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에는 그 화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그 역사와 산업 그리고 경제 영향력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동남아 전체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화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서구 세계에서는 유태인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동남아에서는 화교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그게 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주해 와서 넘어온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를 하고 또 상업 그리고 노동자로 이주해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광산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주해 온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들 사이에 상대로 이제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화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고리대금업 뭐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자본의 공급이다 보니까 이들 중심으로 해서 금융이 발전한 것도 맞고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굉장히 큰 대기업 집단의 창업주들을 보면 화교 넘어온 중국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태국을 가면 CP그룹이라고 있어요. 태국의 삼성이라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설립자도 결국은 중국에서 이주해온 이주 1세대고요. 그분들이 성장을 이제 처음에는 작은 종자 상회를 하다가 이제 키워져서 지금은 태국의 거의 뭐 모든 유통과 디지털, 통신 이런 부분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분이 중국이 열릴 때 가장 먼저 투자한 외투 기업 1호입니다. 태국의 CP는 그래서 외투 기업 1호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이 성장할 때 같이 빠르게 성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화교의 네트워크, 화교라는 신분이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할 수도 있고 홍콩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동남아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건 많은데요. 아직도 거기에 매몰되면 기업을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중국인이라고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뿌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뿌리는 어느 정도 한국인이지만 나의 내셔널리티는 미국인으로 규정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는 싱가포르리안이라고 자기를 규정을 하는 경향이 좀 더 많고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화교면 인도네시안이라고 자기를 규정하죠. 그런데 사업상 유리할 때는 야, 우리 다 같이 차이니스 브라더후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조차도 비즈니스 전략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되는 것이지 화교이기 때문에 잘 되고 화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화교의 영향력이 굉장한 건 예, 사실이네요.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금융업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해주셔서 또 연결해서 좀 보자면 싱가포르 하면 리츠 시장 규모도 굉장하잖아요. 이 리츠 시장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한국에서 싱가포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개별 종목 주식보다는 네. 리츠 시장에 가장 관심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싱가포르는 이제 전 세계에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들 다음으로 큰 시장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리츠 시장이 큽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높은 배당률을 보여줘요. 그러다 배당률이 보니까 높군요.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은행주가 되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도 배당을 많이 줍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는 배당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 배당 소득세나 양도 소득세가 없다 보니까 이 싱가포르 사람들 자체도 리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 굉장히 작은 섬나라다. 네. 그러다 보니까 땅 넓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럼 상업 지역의 개발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는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리츠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노리고 또 배당 수익도 생각을 하면서 리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 리츠가 항상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네. 배당 수익이 높고 뭐 이런 거 다 장점이라서 우리가 많이 네. 하지만 시장에 따라서는 이제 이 리츠도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리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금리가 높을 때 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싱가포르 주식 시장도 이런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같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리츠도 상당히 많이 빠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하면서 신중한 투자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리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싱가포르 리츠 최근에 네. 상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이 많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네. 여기도 낙폭이 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감안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금 더 방어적인 포지션을 가져갈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직 변동성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 네. 우리가 보면 주식시장도 지금 이 정도면 바닥이다. 맞아요. 나쁜 악재가 나올 건 다 나왔다. 이제 살 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네. 어떤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요. 더 내려갈 수 있다. 더 내려갈 수 있고 정말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네. 만약에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리츠를 들어가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모색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글로벌 경제의 위기의 서막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경제가 다 같이 나빠지는데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방어적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돌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리츠가 가지고 있는 장점, 특히 싱가포르 리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경제가 조금만 좋아질 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처럼 위기가 가중되어 있지만 않다면 리츠는 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그 에이스 싱가포르 리츠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노영래 NH투자증권 대리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이거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네. 언급을 해주셔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싱가포르는 그 외에도 뭐 전자나 바이오 메디컬 그리고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좀 육성 중이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산업이나 또 기업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싱가포르 개별 주식을 하기는 사실 한국에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상위에 랭크된 종목 중에서는 이제 SEA, 한국으로 치면 이제 C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싱가포르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2위인데요.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싱가포르 텔레콤, 싱텔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가끔 자주 찾아보는 회사 중에는 그 윌마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윌마 인터내셔널은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라면 만들고 빵 만들고 뭐 이렇게 할 때 팜유 많이 쓰잖아요. 아, 네. 예, 이런 팜 플랜테이션부터 그러니까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다 하는 회사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이런 곡물 유통과 생산, 플랜테이션까지 다 하는 이 윌마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회사고요. 최근 주가 흐름도 괜찮나요? 최근 주가 흐름은 윌마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어요. 아, 네.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싱텔 같은 경우가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많이 크니까 안정적인 싱텔 이런 데를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금융주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윌마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커머디티 가격이 지금 또 많이 하락하고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 가면 이제 플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플렉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제조업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은 좀 빠졌어요. 지금은 좀 빠져 보였는데 롱텀하게 이 주가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가지 기업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CA 기업과 싱가포르 텔레콤 그리고 윌마 인터내셔널, 플렉스를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매력도가 크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뭐 유의해야 할 점이나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싱가포르 주식 시장은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 금융의 중심지이지만 주식 시장이 막 아시아를 리딩하고 이런 주식 시장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만 보더라도 몇 개의 종목들은 미국과 동시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이지 싱가포르 자체만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 자체를 보기보다는 싱가포르 달러, 외환 시장이라든가 위치 시장을 좀 더 주목해서 보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기에는 더 좋은 상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베트남에 이어서 오늘은 또 싱가포르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국가로 또 오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뭐 불러주시면 나와서 열심히 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 폭탄 속에서 동남아 국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오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고영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